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큰 주제로 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입틀막의 시대. 예. 입을 틀어막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죠. 입틀막의 시대하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영상이 아마 뇌리 속에서 지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경호를 이유로 외치는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다. 여기 지금 사례가 3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흔히 뭐 일틀막, 이틀막, 삼틀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또 틀막, 삼틀막까지 갔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참 이게 문제인 게 처음에 지난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전북 특별도 행사 출범하면서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했다가 입틀막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끌려져 나가고 예. 당시에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을 물론 대통령이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지를 들어서 입을 틀어막고 내쫓자 했었냐, 네. 내동댕이 쳐야 했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틀막 삼틀막이 또 있다는 거는 반성이 없고 잘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사 결정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해진 순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졸업식장,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 이렇게 되지만 사실 발생 순으로라면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가 이제 두 번째. 네. 그렇죠. 그렇죠. 뒤늦게 알려져서. 그러니까 뭐 앞서 말한 게 지난달 18일 그 강성희 의원을 향한 입틀막이 첫 번째였었고 당시 경호처는 경유 규칙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알려진 걸로 이틀막이 이제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이었죠.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피켓을 들고 삭감된 R&D 예산을 복구하라라고 하자 역시 경호처 직원이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쫓았습니다. 이 학생은 감금까지 됐었습니다. 아마 이 강렬한 사진 경호처 직원이 네. 딱 손을 쭉 뻗어서 입을 틀어막은 사진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틀막이 뒤늦게 알려졌죠. 지난 1일이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 그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 참여하려다가 참여를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갔는데요. 밖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자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를 들러서 역시 끌어내려졌습니다. 퇴거 불응죄로 경찰에 입첩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항상 이제 논란이 불거지면 이제 용산에서 하는 얘기는 경호 매뉴얼상에 따른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건데.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승태 실장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경호처한테 입장이 뭐냐고 물어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을 따지고 놓고 본다면 강성희 의원권이 터졌을 때 큰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했느냐에 따라서 이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소한 강성희 의원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그러니까 느끼지 못했고 또 어떤 지적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많은 언론에서 다뤘고 물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근접거래에 있어서 경우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그때 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손에 아무것도 없었고 입을 틀어막았는데 뭐 무슨 입에서 독침을 쏘냐. 아니, 그것도 현역 의원인데. 강성희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존칭까지 쓰면서 지금 그랬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융통성이 있게 좀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틀막 얘기한 게 삼틀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틀막 삼틀막이 나왔다는 거는 뭐 내부에서 저희는 모르고 이제 추정할 뿐이지만 잘했어. 그런 애들은 그렇게 강하게 내쫓아야 돼. 혹시 칭찬이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 더 강하거든요. 더 위험이 없는 자리에서 더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칭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제지는 없었다고 추정을 해야 된다. 적어도 입을 틀어막는 이 행위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나온 행동인 거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무언가는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야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어.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경호처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린 계속 입을 틀어막을 거야. 이건 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이 의료 관련 민생 토론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화가 필요한 정말 더 대화가 필요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민생 토론회니까 민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고 또 의료 관련 민생 토론회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최근에 의사들이 없어서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소아청소년과 학회 회장이 내가 여기서 토론하고 싶어라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면 이게 무슨 민생 토론회입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의사를 들어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죠. 당시 대통령 축사의 핵심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라. 정부도 힘껏 지원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졸업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손을 들고 R&D 예산을 복구하라고 하니까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힘껏 입을 틀어막고 들어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건 특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당시 대전을 방문한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는 R&D 예산 축소에 따른 비난 여론,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좀 용산도 알았기 때문에 대학원생, 석박사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R&D 예산 늘리겠다. 무슨 과학도시 대전에 철도 깔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정작 맞아요. R&D 예산을 복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자 입을 틀어막고 내쫓은 거예요. 이거는 따져보면 아이러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코너는 언론 보도를 다루는 코너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입틀막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어땠는가? 이제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 1월 강성희 의원 사례의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근접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경우상 당연하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 넓게 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틀막 삼틀막은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전혀 이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보이는 곳들이거든요. 근접거리가 그 기준이라면 카이스트는 이런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당시 이제 한참 뒤에 중간 뒷부분에 이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대다수 스트레이트로 다뤘습니다. 네. 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의 비판과 총리의 반박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스트레이트니까 언론들이 많이 다뤘습니다. 네. 최근 발생한 MBC가 보도했던 소청과 의사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의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긴 했어요. 네. 최근에 나온 얘기여서. 예. 그런데 눈에 띄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틀막 사건 발생 뒤에 알고 보니 해당 학생이 녹색정의당 지역 대변인이다라고 제목부터 썼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순수한 대학생의 항의, 구호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결사체 또는 정당의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다,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경호처의 대응은 과잉이 아니라라는 이 논리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조선일보가 윤회 손에 지르다 회장당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변인 이렇게 썼고요. 세계일보도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썼습니다. 서울신문도 이제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또 네. 최근에는 동아일보나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에서 이 카이스트 졸업생의 당시 항의는 네. 사실상 예고됐었다 전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이렇게 항의할 겁니다라는 취재 요청서를 이 졸업생이 보냈기 때문에 예고됐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 의도가 있는 항의였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경호 상당한 과잉 경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적절한 대응이었다라는 뉘앙스를 그 바닥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의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단상에 섰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파에 소속되는 의원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치는 의원을 끌어내는 거는 그럼 정당하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 경우 규칙으로만 놓고 본다면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소리치는 의원들도 다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동댕이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정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소리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럼 끌어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명분은 경호의 문제잖아요. 근데 항의인데 네. 이미 피켓을 대학생이 들고 갈 때 이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피켓을 들고 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풍선을 들어가서 안에서 분 것도 아니고 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항의를 할 것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것과 입을 틀어막고 몸을 들어서 내동댕이 쳤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의가 예고됐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적절하냐? 아니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표현의 자유가 그 행사되는 이유는 표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행사가 당연한 되는 거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 의도가 그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잉 경우가 적절했다는 논리의 흐름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학생의 경우는 예고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항의를 할 거라고 미리 판단할 수가 있었죠. 네. 돌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경우가 부적절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아니 다른 곳을 다 제쳐놓고 사실은 언론이 가장 먼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되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정파성이나 뭐 소속 정당이 어땠다거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럼 이 항의를 하는 행위를 위해가 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보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신문 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KBS 같은 경우는 되게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대정부 질문서 총선 프레임 전 종북 세력 국회로 입틀막 정권 이렇게 둘이 이렇게 프레임 대결을 하는 일환으로 다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그리고 프레임을 걸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보도량은 어땠어요? 보도량은 일단 스트레이트는 처음에 카이스트 졸업생 사건 이후에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꽤 많았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언론들이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칼럼과 사설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일단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는 이런 이른바 입틀막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 어조를 가진 칼럼과 사설이 있었고요. 또 칼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자체가. 다만 이제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최근에 이제 좀 친정부적인 성향의 글들이 많은 서울신문에서도 비판적인 칼럼은 좀 보이긴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최현천 칼럼에서 기억에 오래 남을 졸업식 축사다라고 하면서 이효리 씨 최근에 졸업식 축제했지 않습니까? 국민대 졸업식 가서 했던. 네. 뭐 독고다이로 해라 뭐 이런 느낌의 요것과 같이 연계시키면서 대통령의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좀 그렇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서울신문도 부적절한 경우라는 기자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스트의 그 입틀막 사진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이거 40년 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보도 전체량이 좀 작았고요. 칼럼 자체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암묵적인 입틀막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이제 그 사실 보도의 영역이 있고 의견 표현의 영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명예훼손 소송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의견 표명 그래서 이제 뭐 칼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지금 그 판결 추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허위 날조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예훼손 소송의 어떤 판결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표현의 자유로거나 아직 그러니까 가장 금고 억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R&D 예산을 복구해야 됩니다. 국정기조 바꿔야 됩니다. 라는 것은 의견이잖아요. 사실 의견이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러면 나오는 거 표현의 형식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호 문제라는 게 대통령한테 신변에 위해를 가할 현존하고도 명백한 어떤 조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었냐라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소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 규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은 시장도 가서 안 되고요. 시장을 어떻게 다 통제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는 허락받지 않고서는 말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 뭐 굳이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지 않아도 자유 자체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취임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라는 단어의 빈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아주 오래전으로 예. 되돌아간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극 보면 조선시대 이런 데에서도 궁궐 앞에서 도끼 상수도 있었고 예.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막 외치고 예. 도끼까지 들고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거를 요거 한번 대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하 통촉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이제 대사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통촉해 주시옵소서 하니 대통령이 지시도 내리기 전에 옆에 있던 무관들이 예. 입을 막았다더라. 입을 막고 네. 끌어내고 네. 예, 그렇게 된 형국이죠. 그래요? 야, 알겠습니다. 입틀막 이야기로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지민 기자가 언론을 향한 입틀막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제 뭐 방송 심의 관련해서 굉장히 전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짚어볼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선방심의가 지금 활동한 지 한 2개월 정도 만에 법정 제재만 7건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보통은 많아봐야 법정 제재가 이제 2-3건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2008년 출범한 뒤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활동 두 달 만에 이렇게 법정 제재가 여러 건이 나오게 됐고 역대 가장 많은 양으로 나오게 된 거고 네. 이제 뭐 그 내용의 문제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선방심의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도 좀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의혹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권재웅 최철호 선방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이제 이 두 분이 활동을 한 혹은 이제 활동을 했던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간 모니터링 자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을 방통심의에 제기를 했다라고 밝혀오고 있고 그 내용 일부가 실제 민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언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 의결에 참여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방심위지부가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한 게 있죠. 권익위에. 네. 그리고 나서 이 최철호 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추천이거든요. 공언련 추천은 아니고 이제 권재용 의원은 공언련 추천이자 공언련 이사장인데 지금 최 의원은 전직 대표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 위촉되기 전에 그만뒀다라고 하면서 이게 좀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TV조선 민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선방심의 6명 중에서 3명이 TV조선 관련 이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TV조선이 추천한 손영기 위원이 TV조선 에디터 출신 그리고 권재용 의원은 TV조선 부위원장을 지냈고 또 이민아 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TV조선에서 자문 같은 활동을 했었다. 이러면서 밝힌 상황인데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권재용 이민아 위원은 TV조선 관련 안건 회피를 하고 있지만 정작 TV조선의 직원으로서 몸담았던 손영기 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의 활동을 하는 것과 좀 그러면은 어떤 게 입틀막으로 연관이 되느냐 뭐 이걸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 자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보수단체나 뭐 보수성향 방송사 관련 위원들 중심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제기가 될 만큼의 이런 구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정 제재가 이루어지는 건들이 뭐가 있느냐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 거고 또 이제 뭐 발언이나 패널 구성 같은 게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게 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지적의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어나 뭐 어투나 뉘앙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실질적인 의결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쟁점인 거고 그리고 또 일례로는 어제 선방심의에서 이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 이슈 다룬 방송이 안건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에서 야당 정치인이 이 김건희 특검에서 여사 호칭을 안 쓰고 윤석열 정부 비판하면서 폭정이라고 표현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또 행정지도가 의결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폭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폭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있었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표현을 순화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사나 이런 영부인 등의 호칭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손영기 위원 방금 제가 언급했던 위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 부인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씨 아니면 여사도 안 쓰고 이름만 호칭하는 건 잡아줘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영부인 특검법 이렇게 순화를 해야 한다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같이 따르게 되죠. 아니면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것에 그런 비추면은 뭐 그런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그 정치권에서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심의를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떠올려 보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는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사라고 안 붙였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따지면 윤창호 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윤창호 씨 법이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잠깐 떠올려 보면 뭐 김영란 대법관님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해야 하는 부르면 안 되는 것인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했으면 김영란 대법관이 네 친구냐? 라는 소리를 지금 하겠다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전부터 하나 정리하면 공원련 출신 인사가 선방위원으로 가 있는데 네. 공원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심의하면 결국 셀프 심의 아니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해 충돌 부분이 있다 이거. 그다음에 오늘 이제 대주제인 이틀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느냐? 결국은 그래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기 위한 심의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선방심의위원회니까 방송으로만 국한을 하면 그런데 방송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혹시 이런 심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왜 민주당한테 유리한 방송 아니 민주당한테 왜 불리한 방송을 했느냐라고 혹시 심의해서 그 징계 나온 게 혹시 있었나요 지금까지? 일단 지금 선방심의위가 법정 제재 내리고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제재를 결정을 한 건에서는 없죠.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도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로는 이런 방구도 없었던 것으로 네. 제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조선시대 이렇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가 생각나는데 자꾸 이게 조선시대에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지금 2024년에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장면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방송이 모두 그렇게 친민주당, 친이재명 방송인가요? 그래서 그 민주당한테 불리한 방송은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런 건가요 지금?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선방위가 오래전에 뭐 1997년부터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온 건 저도 처음 봤고요. 그쵸. 저도 선거 방송을 꽤 오래 했지만 선방위가 있었어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자유들을 인정해 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앞서 노주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행정지들을 한다거나 약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방심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지적했듯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위축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보면 크게 저는 두 축이었다고 봐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공정성. 네. 예. 특히나 어떤 선거 국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각 후보, 각 정당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의 어떤 동등성. 저는 네. 그거는 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두 번째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이건 분명히 당연히 심의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초점을 맞춰서 가져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폭정이다.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가치의 영역이고 의견의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그 패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패널이 지금 스트레이트를 전하는 역할로 출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건 의견 표출 차원이 되는 의견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너는 여기서 이런 의견을 표현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내면 이건 뭡니까? 내용상 검열이잖아요.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래서 이 공정성이나 뭐 객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만한 근거 조항이다라는 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까지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논의나 담론의 수준이. 예.
이게 후퇴를 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입틀막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선방심의 자체가. 네. 그러니까 백성기 선방심의위원장이 언론의 취재를 거부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오는데 선방심의팀에서 그런 거 잘 보호해 주길 바란다. 쉽게 말하면 선방심의위원회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거부한다? 네, 그렇죠. 그걸 이제 회의석상에서 밝혔는데 그러면서 주말에 기자가 연락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 제 전화번호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불쾌했다라고 하면서 아니 근데 그걸 거부할 자유가 있나요? 선방심의위원회 활동은 공적 활동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위원님들도 언론사 접촉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조심하시면서 임기 끝날 때까지 조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언론이 위해 집단인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대상이 되면 오히려 언론에 더 많이 해명을 하고 네.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 건데 예전에 류일임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도 좀 논란이 되니까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화물 엘리베이터를 탔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뭐 민원사주 의혹 제기됐을 네, 때. 이게 선방심의위에서도 해명이 필요한 자리는 오히려 취재를 거부하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입틀막의 일환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집중 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경호를 이야기했던 것들도 결국은 신변 경호이기보다는 심기 경호에 가까운. 네. 그러면 그 지금 선거방송 심의 같은 경우도 어찌 본다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죠. 뭐 여권이나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기사를 미리 막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더 나가서 그냥 충성심을 호소하는 그런 차원의 결정들이 회의라는 예. 그것도 법적으로 규정된 회의라는 걸 통해서 예.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너무 대놓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물밑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랬었는데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 이게 말이 돼? 하지만 난 몰라 난 이런 스타일이야 라면 알아서 조심하게 됩니다. 이건 뭐 인지상정이에요. 이른바 위축 효과가 그러니까, 발생하죠. 그 위축 효과 측면에서 한 가지 볼만한 사례가 그 소위 말하는 뭐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한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9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을 했는데 다 수준이 달랐단 말이죠. 가장 강한 MBC를 시작으로 해서 뭐 YTN, JTBC, OBS까지는 법정 제재가 나오고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그리고 채널A는 의견 제시 이렇게 나머지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 차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포인트가 보도가 수정됐는지 여부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1심 판결이 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보도가 수정됐는지를 이미 봤으면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님에도 앞으로 이 보도를 할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확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심의 딱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아니 근데 수정을 했던 보도를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니 원칙상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판결 나온 건 1심 판결에 불과한 것이고 네.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대다수의 언론사는 수정을 했고 그 결과 심의가 감경되는 효과를 얻게 된 거고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실이 정정보도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듣고 싶은 대로 자막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 바람직한 태도인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반면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의견 진술서 관련해서 되게 극찬을 한 사례가 보도가 됐는데 네. 아주 진솔하게 보도와 관련해서 KBS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책까지 제시를 했다. 인상 깊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서 MBC는 과징금, 뭐 YTN은 관계자 징계, JTBC까지 법정 징계, 법정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어가 감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사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제가 각 매체마다는 모르겠지만 다 소송을 통해서 이걸 다시 이런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또 다툴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언제가 걸릴지도 모르고요.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이제 방심이나 이런 데서 이 소송에 대응할 때는 나라 돈으로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사들은 각 개별 기업들은 변호사 사고 또 부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일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게 다
판결이 되고 규정이 되게 되겠지만 네. 언론사 자체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일단 뭐 여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입틀막 효과가 발생한다. 예. 이거 괜히 입 열어봤자 소송당하는데 뭐하냐 자주적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것의 생명력, 그러니까 결국은 심의의 기준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이잖아요. 근데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의 심의의 공정성에 과연 지금 기해지고 있느냐.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 구성부터가. 예. 과연 입틀막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냥 알아서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입틀막 하면은 이것도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사태 이게 굉장히 KBS? 예. 많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사측에서 최근에 다시 이제 다큐인사이트 제작진한테 그렇게 제작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확인을 했고 이제 세월호 유족분들이 다시 10년 만에 KBS 앞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네, 이게 세월호 참사라는 게 정치적인 아이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것은 정파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템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틀막 행태가 또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이 정도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 어때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